정우 씨가 죽은 날, 현장에 외부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단순 자살로 보기엔 외상이 많았죠. 그럼 정우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는 건가요? 자살로 위장된 타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우 씨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자 자살로 꾸며 죽인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끝까지 싸웠단 말이에요.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아빠가 계속 울었던 게 억울해서였구나. 아빠는 죽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멀쩡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정우 씨를 죽이고도?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었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우 씨가 남긴 증거들 덕분에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채널 서랍 속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죽은 아들이 남긴 유서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목숨을 걸어 가족을 지켜야만 했던 한 아들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매주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경북의 어느 외딴 마을,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자락에 낡은 기와집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장옥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죠. 75의 나이에도 농사일을 놓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마당에 나와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는 일상은 아들 정우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우야,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옥부는 안방 벽에 걸린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우는 40을 간 넘긴 나이에 도시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끝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했던 아들이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그런 선택을 했을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밭으로 나가려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시에 사는 며느리 채영의 전화였죠.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공부는 잘하고 있고. 옥분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 민준은 올해 14살 중학교 2학년이었죠. 정우가 떠난 후로 채영과 민준을 만난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명절 때나 제사 때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채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희가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민준이랑 셋이서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옥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이 외딴 시골로 온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시 생활은 어쩌고, 내 직장은, 보험 설계사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민준이도 전학 문제 없대요. 사실 도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집값도 비싸고 혼자서 민준이 키우기가. 채영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옥부는 가슴이 아팠죠. 아들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 언제든 오너라. 집은 넓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옥부는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이었죠. 그런데 문득 정우가 남긴 유서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절대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정우가 죽고 난 후에도 계속 이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와 손자가 들어온다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스쳤습니다. 일주일 후 이삿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이 작은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건 큰 구경거리였으니까요. 어머님, 차에서 내린 채영이 옥분을 꼭 껴안았습니다. 2년 만에 제대로 보는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죠. 그 뒤로 민준이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컸네. 옥부는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은 키가 부쩍 자라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앳되었죠. 내성적인 성격은 여전한 듯 보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채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지내봐요. 민준이도 시골 공기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 그래야지. 옥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죠. 옥분이 정성껏 차린 시골 밥상을 보며 채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님 손맛이 그리웠어요. 앞으로 매일 먹을 건데 뭘. 민주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보는 눈빛이 묘하게 어른스러워 보였죠. 그날 밤 옥부는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이는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이상한 기분에 잠에서 깼죠.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텅 빈 마당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는구나. 옥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죠. 정우의 유서 속 그 문장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절대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도대체 정우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옥부는 오래된 집의 나무 기둥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시골집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 예전부터 여기 사셨어요? 그럼 내 할아버지랑 결혼하고부터 쭉 여기서 살았지. 민준은 무언가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채영이 나타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옥부는 손자의 그런 모습이 영 신경 쓰였지만 그저 낯선 환경 때문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오래된 집이 품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새벽 3시 민주는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였죠. 시골로 내려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밤마다 이상한 소리에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 때문이려니 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집 안쪽 방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이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죠. 뚝, 뚝. 마치 젖은 발로 마룻바닥을 걷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집 가장 안쪽 아무도 쓰지 않는 방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발소리는 멈췄습니다. 마치 민준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집 안쪽 방에서 누가 걷는 소리가 나요. 정말이에요. 옥부는 된장찌개를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 방. 남편이 병으로 쓰러져 누워있다가 숨을 거둔 바로 그 방이었죠. 남편이 죽은 후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우조차도 그 방은 피했으니까요. 그냥 집이 오래돼서 나는 소리일 거야. 나무가 수축하면서 나는 소리란다. 옥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옥분도 가끔 그 방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의 착각이려니 하고 넘겼던 것들이었죠. 채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세요? 아니야, 엄마. 그냥. 민준이 말을 흐렸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채영은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민준아, 잠을 못 자는 거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날 오후 채영은 집 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아파트와는 달리 구석구석 많은 공간이 있는 시골집이 신기했죠. 그러다가 창고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우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일기장, 그리고 이게 뭐지? 채영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겉면에 유서라고 적혀 있었죠. 정우가 죽은 후 경찰이 돌려준 유서 원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슬퍼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던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펼쳐본 채영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채영이에게 말하지 마. 그 집에 다시 들어가면 안 돼. 그 집, 시어머니께 남긴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까요? 저녁 무렵 채영은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갔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중 동네 노인 한 분이 말을 걸어왔죠. 젊은 아가씨가 낯이 익은데 혹시 장옥분 씨 며느리?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갔다고요? 노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채영은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 집이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허참. 용하신 스님도 거긴 막으라 했는데 옛날에 안 좋은 일이 많았던 집이라오. 특히 안쪽 방은. 그때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노인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채영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민주는 또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발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민주는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한편 옥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그 방에서 남편이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던 모습, 어린 정우가 그 방에서 사라졌다가 하루 만에 돌아왔던 일, 그리고 정우가 돌아온 후로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것까지.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옥부는 남편이 죽기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옥부나, 그 방은 절대로 열지 마라. 당시에는 헛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병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은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채영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집에 대해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동네 분들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던데.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일이야. 내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하지만 다 지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채영은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상한 말을 했죠.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예전에 여기서 사람이 죽었대요. 그것도 여러 명이. 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의 유서,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까지 아는 이야기. 도대체 이 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집안 가득 퍼지는 불안한 기운은 그들의 잠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새벽 2시 민준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빠, 아빠가 저기 있어요. 채영과 옥분이 허둥지둥 민준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준은 벌벌 떨며 안쪽 방을 가리키고 있었죠. 아빠가 그 방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민준의 비명에 놀란 채영과 옥부는 아이를 진정시키느라 한참을 애썼습니다. 민준은 계속해서 아빠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채영은 아들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꿈을 꾼 거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채영은 더 이상 뭐라 말할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채영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들의 정신 상태가 걱정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정우의 유서에 적힌 경고가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읍내에 가서 좀 알아볼 게 있어요. 무얼 알아본다는 거니? 이 집에 대해서요. 정우 씨가 왜 그런 유서를 남겼는지 알아야겠어요. 옥부는 며느리를 말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궁금했으니까요. 평생을 살아온 이 집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말입니다. 채영은 먼저 읍내의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경찰관이 채영을 맞이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장옥분 씨 집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 집은 한 20년 전쯤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장 씨 남편이 외지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렸는데 영 좋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한 번은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 나온 적도 있고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당시 사건 기록도 이상하게 없어졌더라고요. 하지만 동네 어른들 말로는 그 후로 그 집에 이상한 일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채영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할머니를 찾아갔죠. 90이 넘은 그 할머니는 채영을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다면서? 에휴, 안 되는데. 할머니, 그 집이 왜 안 되는 건가요?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집 안쪽 방 말이야. 거기가 원래 무덤 자리였어. 장씨 남편이 집을 크게 늘리면서 무덤을 밀어버렸지. 그때부터 안 좋은 일이 시작됐다고 봐야지. 무덤이요? 그것도 아무 무덤이 아니야. 일제강점기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묻은 곳이었대. 제대로 천도도 안 하고 덮어버렸으니 원혼들이 가만히 있겠어? 채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민준이 아빠를 봤다고 했던 걸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미신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집으로 돌아온 채영은 옥분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죠. 그래, 맞아요. 영감이 집을 늘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리고 영감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그때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죠. 민준아, 무슨 일 있었니? 엄마, 나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제발 다시 서울로 가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채영은 아들을 안으며 물었죠. 왜 그래? 또 무슨 일이 있었니? 낮에도 들려요. 그 방에서 누군가 계속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민준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채영의 재촉에 결국 입을 열었죠.
꿈에서 아빠를 또 봤어요. 아빠가 그 방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대요. 누군가 아빠를 가둬놨대요. 그 순간 집안의 불이 깜빡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세 사람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옥분이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더는 안 되겠어. 그 방을 열어봐야겠어. 어머님, 위험할 수도 있어요. 평생을 이 의문을 품고 살 순 없잖아. 정우가 왜 그런 유서를 남겼는지, 왜 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야겠어. 세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이상하게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죠.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살짝 돌리자 쉽게 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에 열어본 것처럼 말이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손전등을 비추자 텅 빈 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닥 한가운데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나무 판자가 새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여기가. 옥분이 그 부분을 손으로 두드려 보았습니다. 텅 빈 소리가 났죠. 밑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채영과 옥분이 힘을 합쳐 판자를 들어 올리자 작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 사진들, 그리고 이게 뭐예요? 민준이 작은 공책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어린아이의 글씨로 정우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죠. 채영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10살 무렵 정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무섭다. 엄마가 울었다. 여긴 집이 아니야. 나쁜 아저씨들이 와서 이상한 걸 묻었어. 아빠가 돈을 받았어. 나는 다 봤어. 그 방에서 사람이 죽었어. 아빠가 숨기라고 했어. 엄마한테 말하면 나도 죽는데. 채영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습니다. 정우가 어린 시절 목격한 끔찍한 진실이 거기 적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옥부는 충격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일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세 사람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가요, 빨리. 채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저절로 쾅 하고 닫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가둔 것처럼 말이죠.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며 손전등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죠.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엔 그들 셋밖에 없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신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민주는 엄마 품에 파고들어 몸을 떨었죠. 그때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시든 그만하세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스르륵 열렸죠. 마치 처음부터 잠겨있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 사람은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 옥부는 정우의 일기장을 꼭 쥐고 있었죠.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정우 씨가 왜 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지. 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우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걸 겪었구나.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날 밤부터 민준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학교에도 가지 않으려 했죠. 늘 무언가에 시선을 고정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계속 울어요. 구해달래요. 채영은 급히 정신과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집을 나서려 하지 않았죠. 마치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준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병원에 가보자. 안 돼요. 나가면 아빠가 더 슬퍼해요. 아빠가 혼자 있기 싫대요. 민준의 말에 채영은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정우의 영혼이 이 집에 갇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의 상상일 뿐일까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안쪽 방 앞에서 하염없이 앉아있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옥분이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이건 상자 안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낡은 장부 하나가 있었죠. 펼쳐보니 이상한 숫자들과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농약 거래 장부네요. 채영이 장부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20년 전의 기록이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날짜마다 X 처리 완료라는 메모가 있었던 것이죠. 이 X가 뭘까요? 옥부는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감이 밤마다 어디론가 나갔다 오곤 했어. 그리고 다음 날이면 꼭 목욕을 했어. 한여름도 아닌데. 두 사람이 장부를 더 살펴보던 중 민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만 찾아요. 민준의 목소리도 이상했습니다. 더 낮고 어른스러운 목소리였죠. 민준아, 더 이상 파헤치지 마요. 모두가 다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민주는 다시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영이 따라가려 했지만 문은 또다시 잠겨 있었죠. 민준아, 문 열어. 엄마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채영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때 옥분이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맞아, 정우도 그랬어. 10살 때 그 방에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나왔는데 한동안 말을 안 했어. 그리고는 모든 걸 잊은 것처럼 행동했어. 그럼 민준이도. 두 사람은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모습은 전날과 완전히 달랐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톱은 무언가를 긁어서인지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엄마. 아빠가 말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니? 진실을 찾으래요. 지하실에 모든 게 있대요. 진짜 지하실이 따로 있대요. 옥분과 채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지하실이라니요? 그들이 찾은 작은 공간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다는 걸까요? 어디에 있대? 창고 바닥 아래요. 할아버지가 만들었대요. 거기에. 민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채영이 황급히 아들을 안아들었죠. 민준아, 정신 차려. 다행히 민주는 잠시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죠. 내가 왜 여기 있어요? 그날 오후 옥분과 채영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의 나무 판자가 다른 곳보다 새 것 같았죠. 여기인가 봐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판자를 드러내자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내려가니 작은 지하실이 나왔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벽면에는 신문 스크랩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실종자 수색 중단, 농약 중독 의심 사망, 원인 불명의 죽음 같은 제목들이었죠. 그리고 한쪽에는 신분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옥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불법 농약을 유통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훨씬 더 끔찍한 일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채영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 정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의 아버지가 쓴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걸 알게 됐겠구나. 아비가 못난 짓을 많이 했다. 하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었단다. 한번 발을 들이면 끝이더구나. 너라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내 어미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다행이다. 편지를 읽은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짊어져야 했던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그날의 진실. 지하실에서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채영은 신분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일이었고 무엇보다 정우가 이 비밀을 지키려 했던 이유가 있을 터였으니까요. 그날 밤 채영은 잠들지 못하고 정우의 유품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우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 메시지들을 복구할 수 있다는 걸 떠올렸죠. 컴퓨터에 연결해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놀랍게도 수많은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업무 연락이었지만 정우가 죽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다 털어놓겠습니다. 그럼 당신 어머니도 가만두지 않겠소. 아들 생각은 안 하시오? 제발 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채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우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정우가 죽기 전날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대신 약속 지켜주십시오. 채영은 곧바로 정우의 보험 서류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정우는 죽기 2달 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고 수익자는 어머니와 아내, 아들이었죠. 그리고 특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항이었죠. 이럴 수가. 채영은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협박자들과 거래를 한 것이죠.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전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 날 채영은 의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었죠. 정우 씨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채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중년의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보였죠. 사실 정우 씨 사망 사건에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 제대로 수사를 못했죠. 최근에 관련자 한 명이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요? 네. 20년 전 농약 밀매 조직의 일원이었던 사람입니다.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형사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동네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죠. 이 사람이 증언하기로는 정우 씨가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나서 조직을 와해시키려 했답니다.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보하려 했죠. 하지만 조직에서 먼저 알아채고 그래서 협박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우 씨가 끝까지 굴복하지 않자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정우 씨는 형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정우 씨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우 씨가 죽은 날 현장에 외부인의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채영이 놀라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당시 부검 결과를 다시 검토해 보니 단순 자살로 보기엔 외상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와 몸싸움을 한 흔적이 있었죠. 하지만 당시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럼 정우 씨는 자살로 위장된 타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정우 씨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자 자살로 꾸며 죽인 것 같습니다. 채영은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었다니요. 끝까지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현재 관련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그리고 혹시 정우 씨가 남긴 증거나 자료가 있다면 채영은 곧바로 집에서 발견한 것들을 형사에게 알렸습니다. 형사는 즉시 팀을 꾸려 시골집으로 내려왔죠. 지하실을 수색한 형사들은 경악했습니다. 20년간 미제로 남았던 실종 사건들의 단서가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벽 속에서 또 다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정우가 숨겨둔 것들이었죠. 녹음 파일, 사진, 문서들. 정우는 목숨을 걸고 증거를 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내 세상에 공개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조직원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을 겁니다. 형사의 말에 채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죠. 한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마치 아빠의 원한이 풀린 것처럼 말이죠. 엄마, 이제 아빠가 안 울어요. 민준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응. 아빠가 고맙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대.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집안을 떠돌던 음산한 기운도 사라진 듯 했죠.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그리고 마을 주민 중 일부가 연행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20년 전 그 조직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직도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부는 그제야 왜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을 피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집의 비밀을,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말입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마을은 술렁거렸습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의 어두운 과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옥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죠. 어느 날 저녁 옥분이 채영과 민준을 불렀습니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죠. 할 말이 있어.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자 옥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어느 정도는. 채영이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요? 영감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죠. 하지만 모른 척했어. 아니, 모른 척하고 싶었어.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정우, 아버지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가난했지.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어. 그러던 어느 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왔지. 돈을 많이 준다고 간단한 일만 하면 된다고 했대.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농약을 운반하는 일이었어. 하지만 점점 일이 커졌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영감의 눈빛이 변했어. 무서워졌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손에는 항상 흙이 묻어 있었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채영의 물음에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 영감도 무섭고 그 사람들도 무서웠어. 그리고 정우 때문이었어. 아이를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부는 손자를 보며 슬프게 웃었죠. 정우가 10살 때였어. 그날 밤 정우가 그 방에서 사라졌다가 하루 만에 돌아왔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알 수 있었어. 무언가 끔찍한 걸 봤다는 걸. 옥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그 방을 열어봤어야 했어. 정우를 데리고 도망쳤어야 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그냥 모든 게 지나가길 바랐지. 그게 내 잘못이었어. 어머님. 정우가 크면서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시로 나가려고 했지.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어.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도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죽을 때까지 채영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옥부는 며느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평생의 죄책감과 후회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정우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도 피해자예요. 그때 민준이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는 왜 그 방을 열지 말라고 했을까요? 옥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나를 지키려고 했겠지. 내가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는 걸 막으려고. 영감도 나름대로는 가족을 생각했던 것 같아. 비뚤어진 방식이었지만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 비극적인 가족사를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죠. 다음 날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했죠. 총 12명을 검거했습니다. 그중 7명은 살인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마을 사람들인가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외지인들이었죠. 20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던 겁니다. 형사는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 사건도 재수사 결과 타살로 결론이 났습니다. 범인도 특정됐고요. 조직의 2인자였던 사람입니다. 이미 구속됐습니다. 채영은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우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진 건 다행이었지만 그를 죽인 사람이 20년 동안 멀쩡히 살아왔다는 게 분했죠. 정우 씨가 남긴 증거들 덕분에 미제 사건들도 많이 해결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정우 씨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형사가 떠난 후 옥부는 정우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내 억울함이 풀렸구나. 엄마가 늦었지? 미안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이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차가운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죠. 마치 집 전체가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엄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가 정말로 편안해 보여요.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민준이한테는 아빠가 보이나 보구나. 아니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채영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겪은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며칠이 지나고 마을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했죠. 옥분의 집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동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어느 날 채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옥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 여기는 내 집이고 정우가 자란 곳이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잖아. 하지만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진짜 집 같아. 비밀도 없고 거짓도 없으니까. 옥분의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의지가 보였죠.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고 채영은 보험 설계사 일을 재개했죠. 옥분도 농사일에 전념하며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다급하게 엄마를 깨웠습니다. 엄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채영이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이니 정말로 집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들렸죠.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채영이 옥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옥분도 이미 깨어 있었죠. 세 사람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채영이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연기 냄새였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집 뒤편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져가고 있었죠. 세 사람은 황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현관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안 열려요. 민준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채영은 재빨리 창문으로 뛰어갔지만 창문마다 밖에서 못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그들을 가둔 것이었죠. 부엌으로 가지. 뒷문이 있어. 옥분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는 길은 이미 불길에 막혀 있었죠. 연기를 마신 민준이 기침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민준아. 그때 밖에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옥분. 내 남편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야. 채영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경찰에 잡히지 않고 도망친 조직원 중 하나였죠. 복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잡혀간 것도 다 너희 때문이야. 그 집은 원래 우리 것이었어.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죠. 채영은 쓰러진 민준을 안고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옥분이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내가 길을 열겠다. 민준이를 꼭 안고 있어라. 어머님, 위험해요. 하지만 옥분은 이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이었기에 눈을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었죠. 옥분은 온몸으로 불길을 막으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쪽이다. 빨리. 채영은 민준을 안고 옥분이 만든 길을 따라 뛰었습니다. 안방 창문이 보였죠. 옥분이 의자로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먼저 나가라. 어머님도 같이 가요. 내가 뒤를 막고 있을게. 어서. 옥분은 채영과 민준을 창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불에 탄 나무 기둥이 떨어지며 옥분의 왼팔을 덮쳤습니다. 으악! 어머님! 채영이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거셌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채영이 소리쳤습니다. 소방관들이 달려왔고 한 명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죠. 잠시 후 옥분을 안고 나왔습니다. 옥분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준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요? 괜찮을 거야. 할머니는 강하신 분이니까. 병원으로 가는 동안 경찰이 방화범들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3명이었는데 모두 도피 중이던 조직원들이었죠. 그들은 마지막 복수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옥부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왼팔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연기를 많이 마셔 위험한 상태였죠. 채영과 민주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래. 할머니가 없었으면 우리는. 채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아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왼팔은 앞으로 제대로 쓰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경이 많이 손상됐거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네, 회복하실 겁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도 할머니가 살았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죠. 이틀 후 옥분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왼팔에는 붕대가 두껍게 감겨 있었죠. 어머님, 민준이는 괜찮니? 깨어나자마자 손자를 찾는 옥분의 모습에 채영은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달려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옥분은 오른손으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 형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범인들이 모두 자백했습니다. 조직의 잔당들이 복수를 하려 했던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옥분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죠. 집은 어떻게 됐나요? 거의 다 탔습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죠. 옥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 얽힌 모든 악연이 불타 없어진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님, 우리 새로 시작해요. 다른 곳에서. 채영의 말에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이제는 정말로 새롭게 시작해야겠구나.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낸 후 옥분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왼팔은 여전히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이었죠. 채영과 민주는 그동안 임시 거처를 구해 지내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세 사람은 불타버린 집터를 찾아갔습니다. 검게 그을린 터만 남은 곳에서 옥부는 한참을 서 있었죠. 여기서 50년을 살았구나. 옥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죠. 그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비밀과 고통의 감옥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새 집을 알아봤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죠. 왜 떠나지 않니? 너와 민준이는 서울로 돌아가도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어머님을 혼자 두고 가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요. 민준도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서울은 이제 싫어요. 옥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곁에 남아주는 며느리와 손자가 고마웠죠. 며칠 후 세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집이었죠. 햇빛이 잘 들고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그림자가 없는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훨씬 좋네요.
민준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어둡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아이는 이제 정말로 아이다운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첫날 밤,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정우 씨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렸을 때 이야기요. 채영의 부탁에 옥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죠. 특히 글짓기를 잘했어요. 나중에 크면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아빠가 작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채영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그래.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포기했지. 대신 회사원이 됐고 그래도 가끔 일기는 썼더라고요.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정우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슬픈 기억보다는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말이죠. 다음 날 의외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실종자들의 가족이었죠. 그들은 옥분의 가족 덕분에 오랜 한을 풀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몰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함께 울었죠. 저도 아들을 잃은 어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그 후로도 여러 사람이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우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 많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이었죠. 어느 날 채영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정우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채영은 가족과 상의한 후 승낙했습니다. 정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으니까요. 책이 나온 후 많은 사람이 정우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웠던 한 남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죠. 아빠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민준이 책을 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민준은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었죠. 더 이상 아빠의 죽음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죠. 옥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일했고 채영은 보험 설계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민주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정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였죠.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해요. 민준이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채영과 옥분도 각자의 인사를 전했죠.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들아, 엄마가 이제야 용기를 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 민준이는 꼭 그럴 거야.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새 집 마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채영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요. 민준이 밝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무서운 집도 없고 나쁜 사람들도 없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것이었죠. 그 집에 얽힌 비밀은 모두 밝혀졌고 정우의 억울함도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살아남은 세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되었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들 앞에는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 남은 것은 사랑과 용기뿐이었죠. 이제 그 집에 다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 집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